이제 세트형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세트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어려운 지문이 나와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어려운 지문이 나오지만 고르긴 힘들어요. 왜냐면 책형에 따라서 19, 20에 그게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39, 40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더 쉬웠네 혹은 풀다 보니까 쉬웠네가 되는 거지 실전 가서 그거를 선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지문이 둘 다 쉬운 경우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쉬운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다 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 드렸지만 4문제 중에서 그래도 3문제는 맞춰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합격한 친구들 시험지를 보면 그래요. 합격한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19, 20, 39, 40번은 다 건드려는 봤고 4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맞은 친구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다 틀린 친구는 거의 못 받고 거의 없어요. 그 친구들은 당연히 합격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4문제 중에서 최소한 3문제는 맞춰갖고 오더라. 합격한 시험지는. 그리고 아슬아슬한 친구들은 2개 정도. 그 해 어려웠다. 그러면 한 문제씩만 맞춘 거죠. 한 지문당.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하나의 지문의 2문제 자체를 그만큼 다 맞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일단 어려운 게 아니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문항들로 최근에는 더 구성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보통 부족할 때 이런 지문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19, 20 풀고 39, 40번 연결해서 푸는 그런 방법들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4문제를 싹 보게 되면 그러면 보이거든요. 뭐가 더 쉬운 지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19, 20 풀고 그냥 뒤로 싹 넘겨서 39, 40번 이렇게 풀게 되면 그 지문 안에서 훨씬 더 뭐가 더 수월한 문제고 내가 더 풀기가 쉬운 지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강약 조절하고 문제를 선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한번 그 부분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문제 6번과 7번의 이 지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말고 나머지 그 지문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문제 7번은 틀려갖고 오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도.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간이 없었을 때 차라리 문제 6번을 날리고 문제 7번을 푼다고 하면 충분히 맞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문의 유형이 뭐죠? 주장형이죠. 주장형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크게 독해를 했을 때 충분히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 만한 시간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6번은 부분 문제이고 문제 7번은 전체 문제입니다. 세트형 문제는 보통 부분과 전체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은 지문을 읽다가 문제 6번 풀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은 다음에 7번을 푸는 게 가장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지피셋을 풀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럼 더 뭔가 집중도도 높아지니까 뭔가 6번 해결하고 여기 빈칸이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뒤에 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만약에 6번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썼잖아요. 분명히 7번 풀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부분 문제는 큰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압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6번을 풀게 되면 7번을 풀기 위한 전체 맥락 잡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6번을 딱 풀었는데 풀었어. 오케이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 7번을 딱 보려고 하니 무슨 얘기였지? 이 글이 무슨 내용이지? 뭘 얘기하고자 했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형일수록 차라리 문제풀이 속도의 어떤 순서를 잡는다고 하면 문제 7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가주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전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부분 문제를 푸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어요. 39, 40번인데 시간이 쫄려. 지문을 못 읽겠어.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쫄리면 사람이 지문에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크게 읽어도
읽히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7번을 버리는 게 전략이 될 수가 있죠. 7번을 버리고 6번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두 개를 어설프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난 전략적으로 6번만 풀 거야. 혹은 7번만 먼저 풀고 시간 되면 6번 풀 거야. 이게 굉장한 독해의 그런 어떤 접근의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읽는 방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7번을 풀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독해의 방법과 6번을 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독해의 방법이 전략적으로 엄청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설프게 다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문제 7번에 대한 정답률이 생각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란다. 그 문제 풀고 나서 예측하는 프로그램들 다른 여러 학원들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 7번이 정답률이 떨어지는데 난이도 때문이 아니에요. 7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 접근한 거예요. 실전 가서. 6번은 맞췄는데 6번을 맞히기 위한 독해를 하게 되면 7번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맞히고 싶다면 7번을 위한 독해를 하고 6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압축 독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트형 문제에서는 그렇게 성향이 다른 두 개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추론형으로서 같은 독해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성향이 다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세트형 문제를 다시 보실 때는 이 문제가 부분 문제인가 아니면 전체 문제인가, 그리고 이 지문이 주장형 지문인가 아니면 비교형 혹은 설명형인가.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세트 문제 설명할 때 생각보다 주장형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1번부터 10번, 21번, 30번을 풀 때는 지문의 유형을 질문하면서 읽는데 이상하게 논증을 풀고서 딱 들어오면 지문의 유형을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이 비교형인지 주장형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권하는데 저는 만약에 39, 40번에 이게 마지막 문제면 저는 마킹부터 해요. 마킹을 일단 쫙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어떠냐면 그 대담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5분이 남고 사실 7, 8분이 남으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에. 근데 제가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 정도 남고 39, 40번이 만약에 남았다 하면 저라면 마킹을 할 거예요. 마킹을 다 한 다음에 이걸 그냥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두 문제는 그냥 바로 딱딱 찍고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지문을 보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마킹해야지 하는 거랑은 또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킹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39, 40번이 맨 마지막 친구인 경우에는 먼저 마킹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접근해야 되는 거는 일단 부분 문제와 전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문의 유형별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문들로 구성된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문제 7번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풀면서 지문을 크게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은요. 갑은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주장형입니다. 근데 주장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형과 비교형이 결합된 형태인 거죠. 비교형은 주장형이라든지 설명형 등과 같은 다른 지문들과 결합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장형이든 비교형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과 을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갑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을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갑 혼자 떠들고 있는 이 분량이 많죠. 그러면 저는 하지만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줄을 딱 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을로 넘겨서 을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딱 정리를 해야지 문제 7번을 풀 수 있는데 그냥 또 갑이 여러 어떤 개념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선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깊게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 무슨 주장을 펼치는지에 대한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만큼 갑에서 버릴 내용이 많구나.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 버릴 것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거에 내가 눈 돌리지 말고 그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질문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먼저 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빈칸이 있는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지 효율적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건 한번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지금부터 읽을 건데 갑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빈칸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은 뭔지 그래서 갑은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는지만 생각하면서 한번 갑 읽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하지만 전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 독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구조적 힌트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거를 잘 잡았다면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났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갑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원 개념을 통해서 과학 이론들의 통일과 진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다. 이 지문뿐만 아니라 주장형 지문에서는 항상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이 핵심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분이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이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을 그냥 날려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환원 개념을 통해서 과학 이론의 통일과 진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건 A와 B 구조입니다. 통일과 진보. 그럼 처음엔 뭐부터? 통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엔 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속도를 내려면 특히 주장형 지문은 구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그냥 감싸서 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근데 이런 주장형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환원이라는 단어를 나왔을 때부터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포함된다라는 건데 그럼 또 논리 문제인가? 큰일 났다. 요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장형 지문일수록 이해할 필요 없어요. 환원이라는 게 뭔가 있나 보다. 근데 그거는 그 단어는 다른 걸로 대치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A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통일과 진보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갑의 입장인 거고 을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겠죠. 환원 개념을 통해서 A라는 개념을 통해서 과학의 통일과 진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뭔가 환원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독해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겁먹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어렵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환원 개념을 설명하지만 환원 개념을 전혀 몰라도 내가 이 큰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물론 중요하다면 그 환원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면 피셋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반복적으로 제시해줄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해야죠. 그게 핵심 정보라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라는 거니까.
근데 처음 문장에서 볼 때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겁을 확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함축이라는 단어만 보면 막 기절하고 막 필요 조건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난 망했다 이런 친구들 있지만 독해 지문은 이거는 여러 선생님들도 동의하는 거지만 논리를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논리라는 도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독해 지문을 주기 때문에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형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첫 단락에서 어떤 정의, 개념을 설명을 한다는 건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써먹을 거라는 거니까 100% 이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조하고 있구나 정도는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단락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도 뭔가 새로운 단어들이 도출을 합니다. 뭐 부분과 전체라든지 상위, 하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거는 다 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는 중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반복을 해주거든요. 뭔가 반복을 해주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정리하고 갔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S1이 이론 S2로 환원된다라는 것은 하면서 S1을 구성하는 모든 법칙을 S2를 구성하는 법칙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정리하진 않아요, 저는. 첫 단락이 끝날 때까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하나의 단락이 끝날 때까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서 머물러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문장으로 볼게요. 여기서 설명 가능성이랑 하는 순간 그럼 그 전 문장이 중요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 설명 가능성이 뭔지를 다시 풀어 써주죠. 중요하니까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두 문장은 써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자, 여기에서 설명 가능성이란 환원되는 이론 S1의 법칙들이 환원하는 이론 S2의 법칙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거 보는 순간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만큼 미쳐버리겠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두 문장에 주는 여러분들의 무게가 되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게가 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첫 단락을 되게 가볍게 읽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설명하면서 두 개를 반복해서 해준 게 있어요. 모모로부터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렸어요. 그렇죠? 우리 피셋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S1이 S2로 환원된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S2로부터 S1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S2로부터 연역적으로 S1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2로부터 S1을 이라는 게 지금 두 번 반복된 거예요. 로부터라는 그 방향성이 딱 반복되는 순간에 여기는 한번 정리하고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트형 문제는 빨리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주장형이라고 하더라도 아쉽게도 아까 우리 봤었던 핵심 논지처럼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읽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지문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머물러서 정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지문이구나. 그래서 세트형으로 따로 배치해 있구나. 지문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결국에는 S1이 S2로 환원된다라는 것을 설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출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S2로부터 S1으로 이렇게 뭔가 이 어떤 순서나 혹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겠구나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주장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크게 읽어줘야 되겠죠. 특히 제일 크게 읽어야 되는 단락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장형 지문에 있어서도.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론적인 개념들을 많이 설명한다고 해도 큰 틀만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연역적 도출로서의 환원은 과학 이론들의 통일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한다. 이걸 보는 순간 그럼 진보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통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아, 그러면 이제 뒤에 진보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걸 먼저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어딨지? 라고 찾아야 되겠죠. 봤더니 또한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을 보시는 순간 딱 끊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연역적 도출로서의 환원 이렇게 단락에 앞머리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전 부분에 연역적 도출로서의 환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이론들의 통일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림도 제공하고 과학의 진보에 대한 것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이상 세부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린 주장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 여기는 과학적 통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제는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봤더니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열 열걸한 거니까 너무 크게 읽는 게 불안하면 여기를 조금 더 읽으면 돼요.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을. 그리고 조금 더 읽는 수준이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만 밟아줘도 충분해요. 뭔진 모르지만 선행이론, 후행이론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포함되는 관계를 드러낼 때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뭐뭐 할 때 이런 것도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항상 뭐뭐인 경우에는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은 선택지로도 나올 수 있을 만큼 강조하는 문장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머물러서 선행이론이 후행이론에 포함되는 관계를 드러낼 때 그걸 또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구나.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에 대해서도 결국 설명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첫 단락에서 시간을 썼다고 해도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크게 읽으면 금방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압박은 안 생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단락 넘어가도 어려운 거 없어요. 단락의 앞과 뒤를 힘줘서 읽으면 되니까 주장의 지문이니까 보면 환원되는 이론 S1과 환원하는 이론 S2 사이에 이러면 또 여러분들 또 이제 꼼꼼한 친구들은 환원되는 이론 S1이 뭐지? 환원하는 S2가 뭐지? 막 이러면서 또 포함관계를 너무 생각하거든요. 그걸 원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주장의 지문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빨리 뒤로 넘겨줘야 돼요. 일부 공유되지 않는 이론적 어휘가 있어서 온전한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보이는 경우도 이런 환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자, 경우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피셋에서. 근데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질문 던지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답하라고 그랬죠. 갑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정말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를 가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뭔가 교량 원리를 도입하면 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뭔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경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연결해주는 교량 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그때는 환원 개념 적용할 수 있어 라는 게 이 단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교량 원리 도입하면 그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환원 개념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교량 원리를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금 갑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환원 개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과학의 진보와 통일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온전한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보이는 경우 일부 공유하지 않는 어휘들 때문에 그랬을 때에도 그러면 환원 개념 적용할 수 있어? 했더니 그럴 때는 교량의 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온전한 포함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고 환원 개념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갑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리를 잘하면 뒤에 있는 을은 쉽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반박하는 거죠. 그럼 역시 을에 대한 그 뒤에 부분 하지만도 보면 단락의 앞과 뒤만 힘주어서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핵심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환원 개념으로는 과학의 통일과 진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한쪽은 한원 개념을 통해서 과학의 진보와 그 다음에 통일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한쪽은 환원 개념으로는 온전히 과학의 진보와 통일을 설명할 수 없어.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유가 제시되겠죠. 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지.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역적으로 도출해낸다고 하더라도 실은 결코 같을 수 없어.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단락의 마지막에 두 법칙의 개념적인 내용은 엄연히 달라. 연역적으로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같은 거 아니야. 개념적인 내용이 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교량 원리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구조적으로 보통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의뢰에 따르면 마지막 단락에 교량 원리에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언어, 교량 어휘를 제시한다고 해도 결코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심지어 두 이론이 공유하는 용어들도 저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교량 원리도 적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주는 환원 개념을 통해서는 과학의 진보와 그 다음에 통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 환원 개념 그 자체가 온전히 완벽하지 않아. 개념적인 내용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물을 사실상 보면 개념적 내용이 서로 달라. 그리고 교량 원리도 마찬가지야.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걸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출해내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완벽하게 이 개념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읽었을 때 백문교재가 혹시 있는 친구들 혹은 우리 민간경역직을 푸셨던 친구들이라면 몇 가지 기출문제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있는 문제인데 뭐지? 그거 있잖아요. 뉴턴. 동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도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상대성 원리 그거? 맞아요. 뭐 그거 같은데. 너무 좀 바보 같아요. 제가 거기에 한번 올릴게요. 블로그에. 결과적으로 그게 두 가지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 1번부터 5번까지의 입자량 이런 거 나오고 있었는데, 그쵸? 진짜 바보. 질량 막 나오고 그쵸? 그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말하는 그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나이가 들었나 봐요. 큰일 났다. 네, 그래서 그 기출 문제가 딱 떠올랐다면 사실 똑같은 질량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각각의 이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질량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걸 의미한다. 이게 그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세트 지문들을 보면 비슷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연결이 돼요. 지금 이따가 보게 될 이 빈칸 문제도 사실 저는 알파 법칙, 베타 법칙이랑 푸는 방법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냥 대치해서 이 문장만 정확하게 보면 돼요. 뭐뭐로부터만 정확하게 보면 사실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로부터 B로부터라는 그 순서만 명확하게 하고 기준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게 쫓아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알파 베타 법칙 2013년도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뉴턴 역학, 뉴턴과 관련된 아마 그 백문교재에 있는 친구들 2번인가 3번인가 굉장히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민간경역직 기출문제이고, 그래서 그 두 기출문제가 떠올랐고 내용적 측면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예전 기출문제가 많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트형 문제에 더더욱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민간경역직이나 아니면 우리 기출문제에 유사한 어떠한 그 내용적 측면, 접근 방법이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트형이 특히 약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과거 문제로 쫙 거슬러 내려가야 돼요. 5개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10개년, 최소 10개년 정도로 쭉 내려가서 19, 20, 39, 4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모아서. 세트 문제는 조금 많이 풀고 정리해 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해마다 풀고 가라는 거 까마귀. 까마귀 역설. 까마귀 역설은 매해 풀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걸 써서 푸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 것처럼 크게 주장형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까마귀 역설. 까마귀 역설은 절대로 그 해설서, 여러분들 기출 해설서처럼 막 표 그려서 막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실전은 절대로 풀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지금 한 것처럼 문제 7번 풀듯이 주장형 지문이라고 생각하고서 지문을 겉으로 읽으면 얘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트형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년보다 더 거슬러 내려가도 좋고 민간 경력직 문제도 풀어보고 해서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트형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되게 학원에서 싫어하는 얘기들만 막 하고 있는. 근데 어떡하나? 어쩔 수 없죠. 네, 이건 편집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왜냐면 저도 열심히 이번에 출제하고 검토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세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트 문제는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출의 그 원리는 흉내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식은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은 기출을 훨씬 더 무게를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7번부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업과 니은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칭이 먼저 되어 있으면 세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기업과 니은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생기는 거고 지문의 유형도 이것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읽기 시작하면 이게 주장형 지문인지 모르고서 문제를 푸실 가능성이 큰데 지금 기업과 니은을 딱 보면 거기에서 갑과 을이 딱 걸리기 때문에 아, 이 지문은 주장형 지문이구나. 갑과 을을 비교하라는 거구나. 요거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2012년 기출문제 있습니다. 2012년도에 19, 20번, 39, 40번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도 주장형 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2012년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포함이랑 논리적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대한 평가, 평가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평가라는 단어도 이 지문, 주장형 지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지를 훑어봤을 때도 기억을 강화하고 약화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포인트를 봐서도 이 지문이, 이 문항이 주장형 지문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저라면 전략적으로 이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론 사이에 연역적 도출을 통한 환원관계가 성립했다라는 판단은 이게 결국 갑이 가장 강조하면서 전제했던 부분들이죠. 연역적 도출을 통해서 S2로부터 S1이 연역적 도출을 통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설명 가능한 것 그러한 환원관계가 성립했다라는 판단은 두 이론이 공유하는 용어들의 개념적인 내용마저도 같다. 라는 것을 함축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의 개념적 내용이 같다. 결과적으로 을이 비판하는 지점이었죠. 개념적인 내용이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두 법칙의 개념적 내용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개념적인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을의 입장은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약화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환원적인 개념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강화된다라는 진술, 올바른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택지 올바른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화, 약화의 선택지에 보면 구체적인 예시나 지문에 없었던 예시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거나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큰 틀에 읽어내 주셔야 돼요. 니은 선택지에서도 뭔가 임페투스라는 용어 뭐 이런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연결할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교량 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갑의 경우에는 교량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량 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니은 선택지에서는 교량 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해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기억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입장에서도 지금 교량 원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교량 원리도 완벽하지 않고 교량 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의 진술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입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량 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니은의 입장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문제 삼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량 원리에 대해서 을이 문제를 삼고 있고 교량 원리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의 입장이 틀렸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문제 삼는 방향 자체는 같기 때문에 니은은 강화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 선택지는 사실 조금 이상하죠. 무관에 가까운 선택지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별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두 이론이 사실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포함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부터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로 선행이론과 후행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S1과 S2가 서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도출 가능해야 되고 연역적으로 도출 가능해야 되고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제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지금 별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제부터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억의 입장을 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관에 가까운 선택지입니다. 교량 원리를 이용해서 제3의 이론으로부터 둘 다 연역적으로 도출함으로써 포함 관계를 형성하게 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뭔가 교량 원리도 있고 그래서 설명하게 됐으니까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또 근본적으로도 이 기억이 얘기하고자 하는 갑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량 원리를 만이 아니라 결국 이 한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과학의 진보와 그 다음에 통일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인 주장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교량의 원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얘가 좀 딴소리하네 라는 느낌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디귿 선택지 때문에 틀려서 오답을 고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무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걸 보면 뭐 선행이 어떤 건지 이 세 가지의 별개의 영역을 별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두 이론, 뭐 제3의 이론 중에서 뭐가 또 선행이고 후행인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지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실 디귿 선택지는 무관의 진술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 되는 선택지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한 문장들이 3번 반복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장이 그거예요. S1이 S2로 환원된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설명 가능성, 도출 가능성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때 순서가 항상 중요하더라. S2로부터 S1을 설명할 수 있고 S2로부터 S1을 도출할 수 있다.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리를 제대로 해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상부과학과 하부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문장 한번 밑줄 쳐볼게요. 상부과학은 기저 역할을 하는 하부과학으로 환원된다. 이걸 보는 순간 이제 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락에서 S1이 S2로 환원된다. 이 문장을
상부랑 하부로 바꿨었구나. 이게 매칭이 빠르게 되면 빈칸 넣는데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빈칸에 S1, S2로 먼저 넣어버렸어요. S1, S2로 먼저 그냥 다 일관되게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S1, S2에서 필요하면 상부, 하부, 전체 부분 이렇게 해서 넣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푸셨어요? 라고 하면 저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대문자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를 다 변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저는 너무 헷갈려요. 저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된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S1인지 S2인지 그걸 그냥 빈칸에다 다 넣고 필요한 경우에 상부, 하부 그 다음에 S1인지 S2인지 이걸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부각은 거긴 결국 S1이 되겠죠. 그리고 하부각은 S2가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위에다 썼어요.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니까 저한테 너무 반가운 문장 구조 뭐뭐로부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정리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외우는 겁니다. S2로부터 S1이 간다라는 거. S1이 SB로 환원된다라는 거는 S2로부터 S1을 설명할 수 있고 S2로부터 S1을 도출 가능하다는 거. 그거 외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밑에가 흔들리지 않아요. 대충 하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그걸 제대로 정리 안 했다고 하면 저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걸 정리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항상 빈칸 문제는 빈칸을 풀 만한 기준점이 되는 문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원리를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외우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시 연역적으로 도출된다라고 하는 순간 아, 그럼 가는 S2가 들어가고 나는 S1이 들어가겠죠. 뭐뭐로부터 뭐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전체에서 부분이 도출된대요. 전체에서 부분. 그러면 전체가 S2죠. 그 다음에 부분이 S1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문장 구조 중요합니다. 다 한번 볼게요. 다는 부분이 된다예요. 다는 부분이 된다. 다가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라가 전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다는 아까 부분 우리가 S1으로 봤어요. S1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는 S2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저는 일단 S1, S2를 헷갈리지 않게 쭉 넣습니다. 자, 또 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볍게 넘기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S1이 무엇인지, S2가 무엇인지 어떤 문장을 잡았었냐면 상부가학은 하부가학으로 환원된다라는 문장을 잡았기 때문에 S1, S2를 명확하게 치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도 그런 기준이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지금 S1과 S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지금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고전 역학과 그다음에 양자 역학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더 선행인지 무엇이 후행인지 앞에 부분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S1과 S2의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전 역학은 S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은 S2가 되는 건데 그 개념적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해당되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빈칸 밑에 보면 거기에다 한번 밑줄 치겠습니다. 고전 역학을 양자 역학으로 환원할 때 거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아까도 계속 나온 것처럼 S1이 S2로 환원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여기에다가도 고전 역학에다 S1 넣고 양자 역학에다 S2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썼습니다. 그냥 고전 역학 S1, 양자 역학 S2. 그런 다음에 이제 빈칸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빈칸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바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이라고 했더니 밑에 나옵니다. 양자역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S2라고 했으니까 마에 해당하는 부분도 S2가 됩니다. 그 다음 고전역학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의 경우에는 S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다시 필요한 부분들만 상부, 하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손댈 필요 없어요. S2, S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부가 S1이고 그 다음에 하부가 S2니까 그걸 가지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네요. 답이 되는 선택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위에 S1, S2라는 거를 쓰지 않으면 저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풀 때 필요하다면 이 정도의 치환과 이 정도의 쓰는 거는 그렇게 속도에도 문제가 없고 한번 꼬여서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표시를 함으로써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치환도 제가 S1, S2로 할 수 있었던 건 기존에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 왔고 위에서 S1, S2로 분명히 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S1, S2라는 그것을 분명히 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빈칸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시간만 있었다면 문제 6번도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가 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보단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러한 문제 6번을 풀려면 그게 커야겠죠. 간이 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시간과 상관없이 나의 사고는 간다라는 것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쫄리실 필요가 없으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킹을 하고 나는 시간 1초까지 다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차분히 거기에 완전 쑥 몰입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그 실험에 보시면 실험 C1과 C2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항상 뭔가 반복이 되면 그게 키포인트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물질 B를 주입해도 생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실험 2에도 물질 B를 주입해도 생장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복됐다라는 건 뭔가 얘가 포인트라는 거고 이 포인트라는 건 내가 여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문이 실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강약 조절을 안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실험 위에 있는 거에다가 시간을 많이 뺏긴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실험 1의 결과, 실험 B2에 해당되는 그 결과가 사실 뭘 의미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에서 갑자기 돌연변이의 현상과 실험 1의 결과를 하니까 갑자기 실험 1의 결과가 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쉬운 것도 괜히 문제에서 그제 가서 만나게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험 지문에서는 이 실험 위에 있는 부분은요.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다시 와서 필요한 개념들을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필요한 개념이긴 하나 이걸 처음 봤을 때 이 부분을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큰 틀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단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부분인 거고 첫 단락에서 남길 거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물질 B에 의해서 식물의 생장이 촉진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정상에서도 B가 발견된다라는 거. 그거 좀 특별하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항상 피셋은 예외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주기 때문에 정상 식물에서도 B가 있네? 그러면 B가 작용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이 메커니즘은 어쨌든 선택지를 보고서 다시 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만 보고 나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고 내려옵니까? 그냥 구조만 보는 거죠. 한 편을 중심으로 해서 억제하는 경우, 촉진하는 경우 원래 억제를 하는데 한 편 이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질 B가 복합체 M을 형성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생장을 촉진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큰 메커니즘만 밟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봤자 비효율적이고 어쨌든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결과치가 아닌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선택지를 보고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라이징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게 휘발성이 강한 정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 선택지에다가 시간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실험은 사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독해보단 시간, 어느 정도 사고를 하는 데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실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선택지를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탁 핀트가 나가서 물질 B를 주입해도 생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꼬인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근데 그게 두 번이나 강조되니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지? 했다가 이거 되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쨌든 돌연변이라는 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정상보다 크게 자라는 식물인데 물질 B를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키의 그러한 생장, 어떤 생장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여전히 키가 정상보다 크게 자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2는 돌연변이 때문에 키가 정상보다 작게 자라는 식물인데 B를 주입해도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니까 여전히 똑같이 키가 정상보다 작게 자라는 식물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과 정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최근 3개년에 있는 민간 경력직과 그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실험 문제들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전 기출 문제에 비해서 실험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가서 전략적으로 강약 조절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모아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나. 자, 몇 가지 꼭 봐야 되는 것들만 보고 갈게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들 그래요.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언어는 정말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다가도 모를 길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좌절도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 그리고 글이 뭔가 예전보다는 잘 읽히는 것 같다 하면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점수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작년보다 그래도 글이 읽힌다, 보인다, 그리고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모의고사 점수로 그걸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 풀 때 이걸 적용을 못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라면 포스트잇 써가지고 갈 것 같아요. 각 과목별로 의식할 것들을.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시험 직전에 딱 그걸 읽을 것 같습니다. 지문의 유형, 질문할 것, 선택지 한번 추려볼 것, 뭐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딱 시험지 받자마자 지문의 유형 이렇게 딱 질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내가 원래 하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체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자기가 답이 있어요. 풀 때 오래 걸리고 다 풀 자신이 없습니다. 라면 건너뛰어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항상 다 푸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점에서 논리 퀴즈가 나는 여전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걸린다. 풀 수는 있고 맞출 수는 있는데 근데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의 기준은 막 4분, 5분, 6분, 7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논리 퀴즈는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빨리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는 문제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서 나는 이거 하나하나 경우의 수 따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사고하는데 꼬인다.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는 버리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논리 퀴즈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못 풀 것 같다라는 문제 유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가지지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출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점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알긴 하는데 해설돼서 알긴 하는데 실전에서 못 풀 것 같은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후자에 있는 거는요, 안타깝게 지금 뭘 어떻게 한들 안 바뀝니다. 그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설을 다 알고 문제를 봤을 때 알긴 알겠는데 내가 꼭 실전 가면 못 풀 것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타깝게도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든요. 내가 못 푸는 거에만. 못 풀고 잘 못할 것 같은 거에만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풀 수 있는 게 내가 뭔지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자신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전체 문제 중에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하실 거는 그 기출문제를 풀어놓고 할 수 있는 문제, 틀릴 것 같은 문제,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못할 것 같은 문제는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20문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시간이 걸리지만 꾹 참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예 못하는 거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난 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살짝 애매해, 버려도 돼, 아니면 이건 전략적으로 아예 삭제, 이거를 하게 돼서 나는 사실 80점이 필요해. 그럼 80점에 맞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그거를 최소 5개년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시험지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건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심화 강의 들은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수업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전략을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으면 전략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소개팅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뭐 파악했을 때 내가 못소리고 전략치가 없고 막 내가 엄청 소극적이면 이 사람을 막 파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피셋도 똑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롭고 낯선 것들을 딱 만났을 때 전략을 꺼내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그 다음에 엄청난 데이터의 축적,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전략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서 1번부터 40번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내가 꺼낼 것인지, 그래서 답이 된 선택지를 위해서는 어느 단락에 어느 부분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아하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40문제를 여러 번 돌려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방법들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개년씩을 주무시기 전에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그냥 그걸 뽑아놓고 쭉 돌리면서 신문 보듯이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거는 이런 전략이고 이건 이거야. 요거를 한두 문제만 아니라 1번부터 40번까지 쭉 하시는 거예요. 1번부터 40번까지 쭉. 이 한 회독이 기본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 번 하라고 그랬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은 항상 오버해서 더 하고요. 그리고 고민만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아하 하고 안 합니다. 두 가지로 항상 나뉩니다. 아하, 그러다가 근데 뭐 할 것도 많고 그 친구들 고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인 건 알지만 안 하는 친구와 하는 친구들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하라는 거에서 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전략적 측면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하고자 하는 기출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적 측면을 실제 시험지 크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한다. 그리고 그거는 비단 언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 또 해야 되는 거, 유형별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보셨으니까 이제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은 너무 독해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논증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논증 공부가 제일 많이 되어야 되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왜냐면 논증은 사고잖아요. 강화, 약화, 무관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쓰셨어요. 강화인지 약화인지,
중립인지 어떤 기준인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출에 반복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집을 보면요. 통일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게 결과적으로 뭐 리트처럼 출제한 데서 딱 해설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완벽한 해설집이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기준을 세우면 돼요. 내가 기출을 계속 반복하면 어떠냐면 이럴 땐 난 그냥 무관이야. 난 일관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어쨌든 전제 자체가 글렀으니까 이건 그냥 난 무관으로 볼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나는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기출문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튕겨나가는 게 없다면 자기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정답이 맞고 튕겨나가는 게 없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논증만 모아서 반복해보는 겁니다. 반복하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는 말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서실에서 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로써 기억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강화, 약화이다. 강화가 틀렸고 강화된 것이 아니고 약화이다. 이러이러이러함으로. 그래서 말로써 자기가 내뱉는 게 가장 정리가 잘 되고 틀이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화, 약화가 어려운 친구들은 기출문제 중에서 강화, 약화만 싹 모아요. 최소 5년에서 그 다음에 민간 경력치까지 싹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탁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저라면 오늘부터 매일 돌릴 것 같아요. 한 번 돌리는 게 힘들지 그게 회독이 많아지게 되면 속도가 붙기 때문에 한 번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장 강화 약화만 싹 모으세요. 싹 모아서 지문 읽고 그래서 핵심 주장 정리한 다음에 그게 선택지에서 이러이러하니까 강화, 이러이러하니까 약화 요거를 계속 소리 내서 혹은 머릿속으로라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강화 약화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배들한테 강화 약화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 할 겁니다. 반복해서 기출 봐. 왜냐? 그들은 그냥 기출 가지고 그냥 정립을 한 거고 그게 뭔가 공식처럼 딱딱 떨어진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반복해서 얻는 게 훨씬 더 실제로 써먹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 약화 반복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리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풀 거면 그 논리 퀴즈도 굉장히 많이 반복해줘야 돼요. 저는 계속 논리 퀴즈 할 친구들은 논리 퀴즈만 묶어놓은 책을 사라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출뿐만 아니라 타기출까지 모아져 있는 논리 퀴즈 책을 하나 사서 최소한 3회에서 5회독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탁탁탁탁 나올 수 있게끔. 기호화든 뭐든 탁탁탁탁 나와서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머릿속에 펼쳐진 듯한 느낌을 들 수 있을 때까지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연습을 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논증 파트. 논증 파트는 지금부터 하게 되면 많이 오릅니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독해 파트는 완벽하게 바뀌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거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전략적 측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독해의 독해력을 높이기보단 독해의 전략적 측면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큰 마인드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논증은 지금부터 기출을 반복하면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인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실전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내년을 중심으로 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실전처럼 내가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 해에 뭔가 할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그런 공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실전에 임해서 똑같이 시험장에 가서 똑같이 경험을 하고 해주셔야 얻는 게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듣거나 뭘 하기보단 최대한 정리하고 여러분들 것을 체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챙기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랑 직접 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많은 걸 쏟아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다 대박 나서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잘 보세요.